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뉴스마다 대선 후보들 이 지지율 변화와 앞다퉈 내놓는 공약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이 적당한 견제 또 라이벌이 있을 때 발전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자, 역사 속에도 이런 라이벌 관계 많았겠죠? 네,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또 많이 또 얘기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태종하고 이제 정도전 같은 경우 또는 정몽주 같은 경우가 각각 라이벌로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는 약간 좀 극단적인 라이벌이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 사례의 라이벌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삼국 시대의 그 마지막 두 왕이 즉 55대 경혜왕과 56대 경순왕이 어쩌면은 이제 라이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그 시대 이제 바깥에서 신라 바깥에서는 이제 왕건과 견훤이 또 서로 후삼국 통일을 목적으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라이벌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라이벌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동시대의 어떤 겨루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연달아서 왕이 오른 55대 경혜왕과 56대 경순왕이 라이벌이었다.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이 라이벌인? 지금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왕과 관련해서 927년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포석정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인데요. 포석정이요? 네네. 그게 술잔 띄우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네네. 사적 1호. 네. 네.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또 고려사 고려사절에 모두 등장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마 개요를 들으시면은 대략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네. 927년 겨울에 이제 경혜왕이 포석정에 행차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겨울에 야외에서요? 네,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견훤이 갑자기 포석정을 군대를 이끌고 습격을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습격에 깜짝 놀란 경혜왕이 잠시 궁궐로 피신을 했지만 결국 잡혀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견훤이 이제 경혜왕을 강박해서 자결하도록 하게 했다. 또 이제 뭐 왕비를 또 뭐 욕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주에 머물던 견훤이 왕족인 김부를 새로운 왕으로 임명했으니 그가 바로 경순왕. 이렇게 하고 견훤은 얼마 뒤에 경주를 떠났다라는 게 927년 포석정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도 아니고 떠났다. 네, 그러니까 경순왕을 왕위에 올려놓고 떠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라 멸망 눈앞에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후백제 굉장히 강해졌고 그런 이제 긍정적인 또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평가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 경혜왕이 굉장히 방탕하고 무능하구나. 네. 또 한편으로는 견훤이 참 잔인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고려 처지에서 볼 때는 신라와 후백제를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은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이죠. 어떤 사건을 하나 잡아서 이걸 네. 이제 그 두 나라를 다 정리해버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 근데 앞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저도 포석정 가봤거든요. 네. 굽이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물이 흐를 때 이제 술잔을 띄우면 유상곡수연. 네. 이 벽에 안 부딪히고 흘러가서. 네네네. 잠시 머물 때 그 사이에 이제 뭐 시를 짓거나 이렇게 하는. 근데 왜 겨울에 거의 추울 것 같은데 왜 겨울에 거기서 잔치를 벌인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사건이 조금 여러 부분에서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음력 11월이니까 양력 12월 가장 추울 때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남쪽이라고 해도. 네, 그렇다 보면은 이게 과연 잔치였겠느냐? 무엇보다도 이제 포석정이라고 하는 곳이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영역이었다라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둔 건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서 잔치는 놀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행사. 예를 들어 이제 팔관회와 같은 어떤 불교 법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의 어떤 안정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을까. 무엇보다도 이제 국토 대부분을 상실하고 군사력도 거의 없는 경혜왕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포석정에서 이런 어떤 행사를 벌였을까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놀이가 목적이었다면 사실은 안압지라고 부르는 동궁 일대가 그렇죠. 훨씬 더 놀이를 하기는 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놀이가 목적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제 그
국가의 어떤 부흥을 좀 기원하는 듯한 행사였는데 마침 그 행사를 이제 견훤이 쳐들어가서 네. 경영을 이제 그 결백하게 되는 거군요. 네. 자, 견훤이 신라를 멸망시키는 대신 새로운 왕을 세우고 떠난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또 이제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신라를 멸망시키고 그렇죠. 후백제 영역에 그 어떻게 보면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때 거의 경주만 빼놓고 거의 모든 경주 일대 지역이 후백제 영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천을 포함해서 뭐 진주, 합천, 군위, 의성, 안동이 전부 다 후백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경혜왕은 친고려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 후백제가 포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왕건에게 사람을 보내서 군사적인 어떤 도움을 달라. 사실은 이거는 경혜왕 이전에 그 전에 경명왕이라든지 신덕왕이라든지 모든 왕이 친고려 정책을 펼쳤던 거를 이어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고려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이제 중국 또는 북방의 요 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든지 어떤 신라의 고립된 모습들을 피해 나가겠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경혜왕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미 후백제로 넘어갔다거나 이미 고려로 넘어간 호족이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그들의 뿌리는 신라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경혜왕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신라의 중심을 좀 잘 잡아 나가게 되면 후백제나 고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내부에 말하자면 이제 같이 좀 힘을 모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친고려 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후백제에게 조금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천년이나 된 나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멸망시키기 어렵다면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 정권을 친고려 정권에서 친후백제 정권으로 바꾸는 정도는 견훤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 한 번에 나라를 멸망시키기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게 있으니까 네. 왕을 이제 좀 더 자기가 컨트롤하기 쉬운 왕으로 이제 바꿔놓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바로 뭐냐면 딱 이 시점에 경주 여러 곳이 있는데 네. 굳이 포석정을 딱 짚어서 견훤이 습격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신라 쪽에서 정보원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전문 용어로 이제 세작들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스파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세작은 누구였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고민스러운데요. 그렇다면은 당시 이제 이 신라 내부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신덕왕, 경명왕, 경혜왕이 굉장히 특이하게 박씨성을 가진 왕입니다. 아, 박씨였어요? 네. 오. 그러니까 박씨가 그 8대 왕으로 끝나게 되는데 한 몇백 년이 지나서 다시 박씨왕 3명이 부활을 한 거거든요. 연달아서 세 명이 박씨. 네, 그렇다면은 이제 예제까지 왕위에 있었던 김씨들로 볼 때는 굉장히 불만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견훤하고 연결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견훤이 와서 왕위에 올린 사람이 박씨가 아닌 김씨, 그러니까 김부라고 하는 나중에 경순왕을 올렸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견훤이 김부를 올리고 갔으면 그다음에 이제 견훤이 물러나고 나면 신라 내부에서 당신은 왕 자격이 없다. 내려와라.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박씨 왕들보다는 김씨 왕을 추존하는 세력들이 더 다수였을 거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경혜왕과 경순왕이 미약하지만 박씨와 김씨 서로 왕 위에 있으면서 어떤 경쟁을 하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각각의 이제 성씨, 박씨와 김씨를 대변하는 어떤 인물들로서 서로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네. 견훤이라는 이제 바깥쪽의 어떤 세력을 통해서 이제 그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는. 아, 역시 뭐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문제는 다 내부에서 발생을 하는군요.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죠. 지금까지 참 이게 좋은 분위기로 왔는데 어느덧 박시성을 박광일 소장님과 김시성을 쓰는 테디는 라이벌 관계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경혜왕이 자결한 뒤 견훤의 도움으로 경순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에 경순왕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순왕으로서도 굉장히 이제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이제 후백제가 강성했다면 어떻게 보면 경순왕은 조금 편안하게 왕 노릇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뒤집힙니다. 930년에. 아, 배경이 좀 있으면은 괜찮은데. 네. 3년 만에 이제 전체적으로 후백제에서 고려 쪽으로 어떤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고창 전투, 지금의 이제 안동 전투라고 하는 곳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강원도, 그다음에 경상북도 일대를 고려가 이제 모두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경순왕이 제일 먼저 떠올렸을 장면은 경혜왕의 죽음이었을 겁니다. 아, 전임자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운명을 예감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바로 고려에 연락을 합니다. 고려 바로. 면담을 하자. 음. 소국의 왕이 대국의 왕에게 면담을 요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왕건은 약간 몇 달 정도 유예를 두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사전 교섭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931년에 이제 그 역사적인 경순왕과 왕건의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야, 견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왕건에게 이제 친화를 요청하는군요. 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의심을 합니다. 아마 이때 왕건은 아마 신라를 접수하러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왕건 역시 견훤의 포석정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여기서 섣부르게 신라를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결국은 신라의 어떤 재정 문제라든지 군사 문제를 도와주는 정도.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군사를 이제 두게 되면서 유군필 장군을 이제 신라에 두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지배력을 확장하는 선에서 일단은 이 회담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뭐 양자가 서로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나눠 가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고려와 이제 친화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 같은데 경순왕이 신라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라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최후를 맞고 몰락하게 되는 겁니까? 자, 이 상황에서 몇 년 뒤에 진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견훤이 왕건과 손을 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935년의 일인데요. 아들들과 이제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줄 건가, 막내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제 큰 아들을 포함해서 세 아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히려 견훤이 금산사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그냥 갇혀 있었으면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뜻밖의 견훤이 또 탈출을 해서 개경으로 가서 왕건에게 항복을 하는 거죠. 왕건에게 항복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후삼국이 완전히 판세가 요동을 치게 되는데요. 야, 경순왕 큰일 났네요. 이 문제는 이제 경순왕입니다. 자기를 왕위에 올려놨던 견훤이 항복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은 그 이전의 회담을 비교적 무난하게 끝냈다고 하더라도 자신한테 위기가 닥쳐온 것을 명확하게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랴부랴 오전 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의 주제는 항복할 거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는 방법이 없다. 항복하자.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태잠.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서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다시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마이를 입고 금강산으로 갔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이태자로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결국은 이 상황에서 이제 고려의 이제 항복의 의사를 통보를 하게 되고요. 결국 고려 역시 여러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견훤까지 여기 왔으니 이제는 조금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신라의 멸망, 그다음에 이제 후백제의 멸망으로 후삼국을 통일한다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먼저 고려군을 보내서 경주를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일종의 이제 절차를 논의를 하게 됩니다. 권력을 이제 인수받아오는 절차. 그렇죠. 그 인수위를 꾸려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935년 11월에 경순왕이 자신의 이제 행렬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 사람을 데려가야 되니까 30리에 이르는 행렬을 이끌고 대략 안동, 영주, 원주, 철원을 거쳐서 개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 992년 역사, 신라 역사는 말 그대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경혜왕의 마지막 모습이 결국은 자신도 이제 경순왕도 그 항복을 결심하게 되는 어떤 그 계기, 뭐 영감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뭐 그런 걸 이제 주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혜왕이 927년에 굉장히 그러니까 후백제가 강성한 상황에서 친고려 정책을 펴다가 죽음을 당한 것을 보았을 때 이제 고려가 굉장히 강성해졌을 때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를 아마 조금은 참고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궁의 저희 그 왕건 역시 견훤의 행동을 보면서 고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귀속이 되어야 될지를 조금은 천천히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서로 라이벌이었지만 그 라이벌의 행동을 참고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네 사람은 모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왕건도
견원도 경향도 경순왕도. 그런데 그러네요. 경향이 상황이 제일 안 좋았고. 제일 먼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견원으로 볼 때도 자기의 뜻대로 풀려나가진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어떤 역사의 라이벌 이 네 명의 인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라는 것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함인데 21세기에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역사 대자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역사 대자뷰, 오늘은 신라 경혜왕과 경순왕을 통해 역사 속 라이벌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